4-62 마지막 간과한 판결의 효력. 뭘 따지다가 이렇게 간과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민사법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니? 막 상황을 주고 위 청구에 대해서 각하될 건가?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례가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각하가 뭐야? 소송 요건을 체크하라는 말이잖아. 응?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 각하를 못 통과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부적법 각하되지. 소송 요건을 못 통과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민법하고 연결되니까 요게 실체법의 내용이 담기는 어떤 해결을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서 걸려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종합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 물어보니까 실체법적인 그 쟁점을 거기다가 포섭해서 대답을 해줘야지. 여기는 민사법이라고 해서 융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주로 소송 요건을 지금 배우면서 그런 융합 문제에서 그 소송 요건을 체크해야지. 그걸 못 통과하면 각하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인 문제가 가끔 있는데 연수원성 문제가 주로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논리가 있지는 않고 그냥 판례적인 거를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뭐 그런 패턴이야, 연수원적인 문제는. 하여튼 근데 주로 소의 이익을 못 통과하면 각하돼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각하되는 거야. 그런 거를 쟁점으로 깔고 있어.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이제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는, 이게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뭐 사실을 확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막 따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가는 거에 있어서 증거법은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문제로 어떻게 잘 내기가 힘들어. 잘 생각해봐. 종이적인 문제를. 증거법은 오히려 실무적으로 뭔가 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이런 건 힘들지. 그러니까 그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는 주로 우리가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해석 적용 효과 막 이런 문제지. 즉 여러분이 실체법에서 요건 효과 막 그런 거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결론을 내려야지. 하여튼 이런 류의 문제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소송 요건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소송 요건이 갖추지 못했으면 본안으로 못 간다. 본안의 전제 요건이다. 이런 거가 이제 입에 뱉고, 소송 요건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런 거 뱉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돼야 되는데 이게 간과됐어. 간과되고 인용인지 기각인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즉 항소, 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항소할 이익 이런 개념이 나와. 패소자가 항소할 이익이 있지. 승소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원칙적으로 얘기하지. 하여튼 뭔가 패소한 사람이 패소했다라는 개념에는 본안에서 기각될 수도 있고, 사실은 부적법 각하된 것에 대해서,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니? 그 경우는 피고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굳이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누가 불만이? 자기는 가타부타 본안까지 가서 승부를 보고 싶었던 원고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착돼서 1심에서 끝나버리면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경우도 항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1심에 대해서 2심으로 항소한다라는 거지. 저번 때 관할에서는 관할의 문제를 본다면 이 토지관할로 전국 지역적으로 되어 있고, 고등법원 2심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1심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 말해줬지. 고등법원은 현재 수원이 생겼으니까 6개 됐다 이제. 원래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원외재판부라고 해서 파출소 같이 전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거기는
고등법원 자체는 없어. 인천지방법원만 있고, 그 다음에 전주지방법원만 있고, 춘천지방법원만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원해재판부라고 해서 파출소 같은 게 나가 있다고 그랬지. 지방법원급밖에 아닌데 고등법원적인 1심의 합의부 사건을 고등법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지역적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방법원에 하나씩 하나 내지 두 개 뭐 재판부가 이렇게 파출소적으로 나가 있다. 그 얘기까지 했지. 그래서 2심으로 가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2심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급이 하는 거고, 단독 사건에 대한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하는 거고, 거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심은 대법원으로 모아진다. 이 XY축을 얘기했지. Y축이 신급 관할 1심, 2심, 3심. X축이 토지 관할과 토지 관할 속에서 사물 관할. 이 틀을 이렇게 해서 법정 관할이 XY축 이렇게 정해지는 걸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그런 상태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에 올라가는 걸 조금씩 앞에서도 얘기했어. 1심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확정해서 이 재판의 구조를 알으라고 했지.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 재판의 구조에서 1심은 사실을 주장하고 이 사실이 반박당한다든지 하면 증명되고 뭐 해서 확정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해서 대전제로 법규를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실제법에서 배우는 그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이 틀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 어디 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입해서 재판한다는 얘기는 딴 데서는 잘 안 해. 내 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내 강의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럼 1심은 그러니까 사실심이자 법률적인 건 당연히 법원의 직책을 하니까 법률적인 얘기에 법률심이란 말은 뭐 굳이 말 안 해. 1심은 그냥 사실심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2심도 사실심이라고 그래. 근데 대법원은 사실적인 건 더 주장하고 반박하고 하는 게 없이 법률심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기본 골격 이해하고. 그 다음에 1심에 대해서 2심은 구조가 연속되는 속심이다. 이런 말 한마디 했어. 한 번쯤 했어. 속심 구조다.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실 주장을 더 이상 펼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률적인 해석, 적용 같은 게 잘 됐는지만 사후적으로 보는 거다. 사후심이다. 이런 얘기도 해줬어. 이 구조를 잘 봐. 이런 상태에서 1심과 2심은 속심이야. 속심. 일단락은 졌지만 1심 판결로 항소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변론이라는 게 마감됐던 게 다시 터져서 항소심의 변론과 연결이 돼.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한다면 1심의 변론 종결시를 갖고 1심 판결이 그 다음에 항소가 없으니까 확정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된다는 용어를 써. 나중에 가서 보면 확정이 차단된다. 그리고 1심의 그 상황이 2심 된다라고 그래. 그때 2심은 숫자 2가 아니고 이사가다 할 때 2자야. 그래서 2심이 돼서 이렇게 쭉 연결돼. 1심 판결로 한번 마감 친 게 제거가 돼. 그래서 항소가 있게 되면 어디 기준으로 변론이 종결되냐면 2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래서 용어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그런 용어가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주장을 펼치는 공방은 대법원에서는 변론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의 변론 종결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항소가 펼쳐졌으면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리는데 소를 제기하고 변론이 1심에서 이렇게 속행이 되고 대구에서 몇 번 속행되다가 변론이 종결됐지. 변론이 종결되지.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지. 그럼 이게 마감될 수도 있지만 항소가 되면 이 변론 종결된 거가 이렇게 터져서 항소심에서 다시 또 변론이 이렇게 열리지.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언젠가 변론을 이제 종결하겠지. 1심보다는 조금 뭔가 횟수가 좀 줄어들 확률은 있겠지.
오히려 항소심이 더 늘어가면 좀 이상하지. 근데 이 1심과 이 2심이 속심이라는 건 여기가 종결되고 판결됐던 게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야. 항소심의 변론과 연결된다는 의미야. 그게 속심이라는 의미야. 속심. 그러면 항소심의 구조를 나중에 배우는데 복심이라는 용어도 나와. 나중에 보면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 복심.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속심제를 취하는데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 어디쯤에 한 번쯤 나올 것 같은데 14-20, 14-18 항소심 심리 뒤에 가서 각주 19 14-18 각주 19에 보면 사후심제, 속심제, 복심제 이런 용어 나와. 14-18 그 부분에 각주 19에 보면 복심은 뭐야? 중복되다. 항소심을 다시 항소심 첫날부터 소 첫날처럼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의미야. 복심은. 사후심은 뭐야? 사실 주장은 없고 법률의 해석 적용만 한다는 게 사후심이고, 즉 지금 대법원처럼 잘된 나만 사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후심인데, 지금 현재 우리 1심과 2심 관계는 사후심도 아니고 복심도 아니고 속심 관계이다. 이해하겠어? 속심 관계이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속심이야. 속심. 요 구조를 딱 머릿속에 넣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간과한 판결의 효력. 간과한 판결의 효력. 자, 보자. 그럼 다시 와서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하고 보자고. 소송 무능증언자가 수행한 소송이 종국 판결에 이르렀어. 원래는 부적법 각하시켰어야지. 그럼 소송 능력에 흠이 있었으니까 부적법 각하시켰어야지. 그런데 간과됐어. 원고 승소가 됐든 원고 패소가 됐든 본안 판결로 갔어. 그럼 그 판결은 어떻게 되냐? 뭐가 문제는 있지. 아직은 문제 있는지는 결론 안 났지만 항소를 하면서 문제가 있게 되지. 그런 말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능력이 없는데 부적법 각하시켰어야 되는데 뭔가 본안 판결로 갔으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부터 소송 요건 다시 한번 쭉 돌이켜서 해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부적법 각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갔어. 그럼 그 부분 가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앞에 다시 가서 보면 당사자 능력의 흠결 부분 어디 가서 보냐면 당사자 능력 가서 봐봐. 우리가 소송 요건 중에 하나하나 거꾸로 추적해봐. 213면 4-55 소송 능력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서 앞에 거 다시 가봐.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을 본안 판결을 선고한 경우이면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지. 근데 확정된 뒤에는 우리가 판결이 확정되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 일단락되니까 최후적, 비상적 뭔가 일단락된 거지. 뭐 아무거나 확정됐는데 또 문제 삼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3심제 제도에서 확정시킨 게 무용지물이고 뭐 무한정 싸울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재심은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 없는 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이 흠이 판결 과정에 있을 때 재심 사유가 451조 1항에 11가지 사유로 딱 열거되어 있어. 그건 특별하니까 우리가 451조 1항 11호까지의 사유를 종종 이제 막 입에 배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 재심 사유에는 당사자 능력의 흠을 간과한 경우에 대한 것은 없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그 11호 사유 중에 비슷한 거 끌어쓰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까지 가서는 더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 어디 단계까지는 한번 따져볼 수 있어? 상소하는 단계에서는 따져볼 수 있는데 그냥 묻힌 채 확정이 됐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가 지금 일반적인 입장이야.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거야.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럼 또 그 앞에 우리가 또 소송 요건 배운 거. 관할. 그럼 관할 가봐, 관할. 관할의 경우는 어때? 관할권 없는
경우였으면 이송을 시켜줬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부적법각하는 아니지. 이송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이송 없이 그냥 본안까지 들어간 거야. 자기가 담당해서 할 수도 없는데 본안까지 간 거야.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 본안 판결을. 여기는 관할권 없는 경우는 부적법은 아니었어. 이송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랬어. 그럼 관할권이 없다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문제가 거기도 똑같이 있어. 그래서 가봐. 이송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만 끝났어. 여기는 4-34를 가보면 4-34 4-34는 그렇게 끝났어. 그래서 뭐 관할의 경우는 뭐 이렇게 법원이 관가하고 이송도 안 하고 뭐 이런 거가 법원이 더더욱 어떻게 본다면 주체가 돼서 이런 판단을 할 거니까 더 상세한 설명을 안 했는데 거기도 놓쳤다고 쳐보자 이거지. 만약 더 설명을 이어간다면 놓쳤다. 그럼 항소심 가가지고 이거 관할 잘못인데요 라고 따지는 경우에서 잘못됐다고 쳐봐. 항소심 입장에서 보면 1심에서 못할 걸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거지. 1심에서 못할 것 같은 걸 한 거야. 그런 문제가 있지.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해? 임의관할에 해당하는 정도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임의관할의 반대의 성질에 전속관할은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되니까 전속관할은 아는 거가 문제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임의관할은 토지관할 같은 것이 임의관할의 예인데 어디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역적으로 해놨는데 거기서 안 했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그냥 통과시킨다 이거지. 임의관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배치했다든지 하는 것을 굳이 그걸 잘못했다고 가서 뭐 다시 해라 이렇게 안 는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연결시키면 어디에 있을지 보자. 항소 1-35 봐봐. 1-35 그림 봐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왼쪽 그림 봐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거야. 항소가 됐다고 치고 해서 판결까지 왔을 때 쭉 밑에 가봐봐. 뭔가 문제가 되면 원판결이 취소돼야 되지. 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잘못된 법원이면 이송을 시켜야겠지. 근데 1심에서 본안 판결을 했지. 이송이 안 된 채. 그러면 1심 판결이 어떻게 됐어?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원 판결을 취소시키지. 뭐가 문제 있으니까 중간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 가지로 가지치지.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속심이니까 자판이 원칙이야. 여러분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입에 뭐가 뱉니? 파기환송이 입에 뱉는데 대법원도 파기자판도 있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파기해서 환송을 해. 법률심이니까 그래. 그런데 1심과 2심은 속심이니까 연속되니까 잘못됐다는 말을 파기를 안 쓰고 취소라는 말을 쓰고 아까도 그랬지. 이 그림 그려졌지. 연속돼서 어디를 기준으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야. 자판하는 게. 그치? 물론 1심과 2심도 경우에 따라 환송하는 경우도 있어. 그 418조 환송은 뭐냐면 1심이 지금 중요해. 1심이 반대야. 오히려 1심이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누가 항소를 피고는 거의 나오는 상황이 좀 드물고 원고가 못마땅해서 왜 본안 판단으로 안 들어가 주냐 라고 원고가 항소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쳐봐. 그럼 1심 판결이 부적법 각하로 끝난 게 잘못됐지. 그리고 자판이 원칙이니까 본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걸려. 본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소심이 신급의 이익에 걸리잖아. 잘 생각해. 1심이 본안까지 안 가고 부적법 각하로 끝났지. 본격적인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변론 중에는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서 끝맺었냐면 부적법 각하로 끝난 거지. 근데 항소심에서 이게 문제 있다. 본안 들어가자고 해서 본안으로 들어갔더니 1심에서 본격적인 싸움 없이 부적법 각하로 끝났으니까 신급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서 환송을 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그 418조 보면 조문을 보면 조금 아까 내가 말한 데서 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와. 그 418조 조문 한번 읽어봐봐. 그런데 하고서 뭔가 환송을 하는 경우를 두고 조문 한번 읽어줘. 다만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스스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 환송을 해야 돼. 그런 상황. 근데 다만에 들어가서 뭐야? 이게 환송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 신급의 이익. 그럼 신급의 이익은 누구의 개인적인 이익들이니까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주거나 또는 그 앞에 문장이 뭐야? 충분히 본안적인 게 다루어지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걸로 못 가온 채 부적법학과로 끝난 신급의 이익을 보장해 줄 정도의 상황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 신급적인 게 본안적인 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으면 굳이 환송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면 환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조문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치? 두 번째 해서 됐지. 세 번째는 이제 관할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통과돼서 올라왔으니까 취소시키는데 세 번째 어디로 갈래로 가? 관할 문제는? 그건 가야겠지. 그 부분으로 보내야겠지.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 적절한 법원으로 가야겠지. 이송을 시켜야겠지. 요 조문에 가지고 내가 엊그제 화요일 날 하나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엊그제 각주 어디서 싹 이송은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그런데 각주 어디서 어떻게 할 때 빨리 찾아봐. 각주 뭐야? 읽어줘. 다만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판결. 요게 그거야. 요게 세 번째. 연결되는 거 알겠어? 어? 알겠어? 됐지? 응, 된 거야. 그러니까 결정으로 한다가 기본인데 그 판결로 하는 경우는 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 해당 법원으로 보내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근데 이쪽 세 번째 오른쪽에 그 뭐를 하나 내가 해놨냐, 근데. 또 하나 또 세 번째 가지 치다가 가지에 또 하나 가지가 나오면서 전속관할의 위반에 한정된다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뭐야? 임의관할 의배는 뭐야? 굳이 보낼 필요 없어. 그냥 잘못됐어도. 그치? 임의관할은 그냥 임의라는 의미에서 전속이라는 거와 대칭된다면 당사자끼리 자주우지 할 정도의 그거라면 굳이 의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꼭 거기 가서 하라고 뭘 할 필요 있냐 이거지. 그죠? 하여튼 임의관할은 꼭 어디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막 그 뚜렷한 그걸 안 둔다는 거지. 미스 났더라도. 전속관할의 경우만 문제 삼는 거지. 그지? 그지? 심지어 나중에 가면 전속관할조차도 항소심 단계에서는 시정하는데 상호심까지 갔는데 확정까지 됐어. 확정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인데 아까 당사자 능력에서 확정됐을 때 재심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 전속관할의 경우는 아까 411조 단서 다시 읽어줘봐. 411조 단서 전속관할의 경우 이송하는데 아까 411조 단서 그러니까 전속관할 그 부분 읽어줘봐.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문장이 뭐야?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 있지만 요 앞부분이 임의 관할을 의미하는 거지. 다만 전속관할 때문에 빼버리면 그치? 그러니까 임의 관할은 문제 삼을 수 없다지. 다만 전속관할은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항소심 뭐 이래. 그럼 상소심 단계에서도 그런데 뭐를 말하냐면 그거 미스난 채 이제 전속관할은 따져줘야서 찾아가야 되는데 전속관할 미스난 채 확정까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가 재심 사유랑 그게 하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451조가 재심 사유인데 1항이 424조인가를 봐봐. 424조 1항을 보면 이게 대칭돼서 상고 이유가 있어. 그제? 2로 대비해서 읽어봐.
2로 읽어봐봐. 2로. 이쪽하고 저쪽. 상고 이후에 2로 읽어봐봐.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대. 451조 재심.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대. 이건 똑같지? 똑같지? 2호. 424조. 어.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한대. 판결에 관여한대. 이게 뭐야? 제척사유에서 나오는 그 재심사유야. 그치? 다시, 그 다음에 51조. 51조가 그 2호가 제척사유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상고 2호가 앞에는 다시 451조 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대. 그 2호가 조금 같은 말 하는 것 같으면서 문구가 좀 똑같지 않지? 어? 그게 내가 짜증난다는 거야. 왜 문구가 안 똑같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 똑같은 말이야. 말로는 똑같지. 근데 글자로는 좀 똑같게 해. 이 법화 그러면 사람이 쫀쫀해지고 막 개팍해지는데, 여러분 짜증 안 나? 마음이 융통성이 있어? 그럼 법화가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말하는 거 3호.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이 어긋난대. 이쪽 와서 봐봐. 3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 3호가 증발하고 허촉 424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4호로 가봐. 그 3호가 증발되고 이쪽 3호하고 같은 맥락이야. 그제?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 있다는 거야, 지금. 상고 이유로 되어 있던 3호에 있던 전속관할 의배가 451조 1항의 그 3호 위치에서 날아가 버렸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3호가 재심에 있어서는 무건대리적인 상황이 배치되어 있잖아. 즉, 전속관할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한번 말해봐. 재심사유가 안 되는 안 되니까. 지금 말의 흐름이 뭐야? 상고까지는 전속관할을, 그러니까 임의관할은 1심에서 2심 따지는데 못 따진다. 전속관할 따진다. 2심, 3심까지 막 따진다. 확정까지 됐을 때는 전속관할도 어디서는 이제 못 따진다. 재심으로는 못 따진다. 어? 아무리 순간적으로는 거기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끝내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삼기 위한 확정 판결까지 단계에서의 재심 사유에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제? 어?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간과한 판결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소송 요건 중에 지금 당사자 능력하고 관할 얘기해 줬어. 그제? 그럼 이제 소송 요건이 아닌 당사자 확정에서 하나 슬쩍 지나갔던 거 있어.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간과한 판결. 사망했으면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을 하느냐, 피고의 경정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그게 안 되면서 갔으면 그 경우는 상소 이런 거가 아니라 당연무효이다. 이런 게 한번 나와. 당연무효이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무효인 거는 뭐냐? 상소라는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당연무효이니까 상소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행위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전제는 그냥 무효니까 당연히 그 앞에 당연이란 말 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 하면서도 더더욱 거기에 당연이란 말 쓰는 경우는 그냥 그건 놔둬봤자 괜찮은 거야. 무효니까. 그걸 시정하려고 어떻게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당연무효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소 이런 얘기하는 건 시정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야. 뭐가 그 흠이 껴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어떤 조치, 상소라는 조치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건데 당연무효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놔둬도 효력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상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에 그대로 효력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걸 시정하려고 상소라는 수단을 쓰는 거잖아. 그치? 됐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보자 이거야. 그러면 꼭 지금 그림 때문에 먼저 얘기해 줄게. 간과한 판결을 갖고 1심에서 소송 요건이 지금 흠을 간과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시작하자. 소송 요건이 흠을 간과했으니까 부적법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송 요건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안까지 들어갔어. 소송 요건이 있다고 해서. 원고로 왔는데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집 주민등록증 미성년자 이런 때 많이 쓰는 건데 얘가 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관계 본인 그 등록부에 뭔가 나타날 텐데 이게 그런 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 미성년자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성년자처럼 보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소송 요건이 통과에 들어갔어. 근데 관가했다 이런 거지. 지금 관가했다. 미성년자였으면 부적법 각하시켜야 되는데 본론으로 갔다. 이런 거. 그러면 항소심에서 봤을 때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지. 그다음에 오히려 소송 요건은 지금 관가했으니까 놓친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한 경우 원래는 있는데 없다고 생각했어. 혼인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지만 혼인을 했기 때문에 성년의제가 돼서 괜찮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부적법 각하시켰어. 그지? 또는 1심에서는 한 18살 한 30일쯤 그러니까 3개월쯤 돼가지고 미성년자였는데 항소심 하다 보니까 한 1년이 흘러가면서 19살이 넘어섰어. 속심제니까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 소송 요건도 어디 기준으로 따지라고 그랬어. 변론 종료실 따지는 거고 항소가 되면 어디 기준? 여기 변론 종료실. 즉 이 사람은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저절로야. 요때는 18살 한 30일 정도 나이 없어 부적법 각하시켰는데 항소하다 보니까 19살이 넘어서는 거야. 그건 뭐 뭔가 이 사람 걸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고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항소심에서 볼 때는 변론용실 볼 때는 성년자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성년자가 됐으니까 소송요건 다른 쟁점이 없다는 소송요건상 통과했지. 본안으로 들어가야지. 본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어떤 룰을 적용해? 1심 잘못됐지. 부적법 각하로 끝난 게 잘못됐지. 왜? 그거는 그 잘못은 또 느낌상 심리적으로 이상해. 지금 뭐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고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래. 시간의 흐름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야. 부적법 각하시켰다는 게 잘못된 거야. 항소심의 변론 종료 시에 19살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좀 심정적으로 좀 이상한데 그래도 잘못된 거야 그건. 소송요건 충족됐어. 그러니까 본안 들어가야 돼서 소송요건을 못 갖췄다고 부적법 각하시킨 것을 항소심 2단계에서 봤을 때 잘못됐으니까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자판을 하려니까 뭐에 걸려? 아까 한 신급의 이익 등등에서 그래서 환송하는 상황이 나와야지. 환송하는 상황이 나와야지. 이해되겠어? 1심에서 부적법 각하했지. 그게 잘못된 건가요? 1심에서는 잘못되지는 않았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된 거지. 뭐 그거는 이 케이스는 잘못된 케이스는 아니야. 뭐 잘못 판단한 거 없어. 1심 때 19살 채 안 됐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시켰지. 그렇잖아. 근데 항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개월 흐르면서 19살이 됐지. 뭐가 의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1심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항소심 속심 그러니까 속심이라는 걸 계속 이해해봐. 연결돼서 어디 기준으로 봤을 때 항소심 변론 정지를 봤을 때 1심 잘못된 거야. 1심과 항소심이 속심이라는 걸 생각해봐. 속심. 잘못한 거 같은 느낌 없는데 저절로 시간의 흐름 때문에 잘못된 꼴이 된 거야. 항소심 변론 종결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판단을 여기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바라보는 거야. 항소심 변론 종결실에서 1심 판결을 바라보는 거야. 1심 판결일 때는 괜찮았던 것도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 예? 김도훈. 보면 1심에서 그때도 이제 1심 당시에는 미성년자니까 소송 공유처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또 공유시까지는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하면 도착하는 건데 근데 그 중간에 그 항소를 제기할 때는 미성년자면 항소 제기 시점에 미성년자의 항소 제기가 항소라는 소송 행위니까
그것 또한 문제이지 않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무효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218면 순서도 그려놓은 거 봐봐. 왼쪽으로 한 5칸 나오면 무능력자 단독의 상소가 가능하다. 그게 그 말이지. 무능력자면 상소행위 자체도 소송행위니까 혹시 무효라고 하면 상소길이 봉쇄가 돼. 지금 일단은 이 경우는 괜찮다고 통과시켜. 되겠어? 질문? 그래서 그거 더 내려와봐. 상소만을 부적법으로 각하할까만은 아님. 이 말이 왜 있어? 상소했다는 그 항소했다는 것도 너 무능력자 아니야. 만약 지금 말대로 그쯤에 무능력자 미성년자였다면 라고 거기서 컷해버리면 얘가 항소해서 구제를 못 받으니까 요거는 일단 통과시켜.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지금 이 그림은 항소심에서도 계속 갖추지 못한 꼴이라면 보정을 명하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그 왼쪽 제일 마지막 봐봐. 그 다음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심 판결을 요거는 앞에서 뭐야? 흠을 간과한 것으로 내려오는 거야. 흠을 간과한 것에서.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칸으로 순서도 나가는 게 지금 질문 단계에서 소재기의 경우는 부적법 각하시킨다. 여기서도 상소 가능하다. 이 말로 가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 사람이 무능력자라고 그래서 여기서 컷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소심에서는 이 경우는 소송 능력이 이제 있다고 판단. 저 오른쪽이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좀 아까 설명한 거야. 소송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를 인용한다. 항소를 인용한다는 건 뭐야?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게 항소에 인용돼.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래 취소하고 자판이 원칙인데 요 경우의 케이스는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환송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른쪽 순서도지. 그제? 이 순서도 그려준 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래. 됐지? 시에서 나이가 성년자가 된다는 소송 요건을 힘이 결정돼서 아니, 뭐, 갖춰진 게 됐지, 뭐. 저절로 비슷하게. 시간의 흐름상.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 보정했다는 건 그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보정됐다 그러는 건. 법정 대리인 와가지고, 등장하고 이런 게 보정되는 건데, 이건 보정되는 상황은 됐지만, 이게 저절로 된 거지.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그치? 원래 보정은 뭐야? 너가 직접 하면 안 되니까 부모 와라, 이런 게 보정이지, 원래는. 그치? 응? 또 되겠어? 되겠어? 간과한 판결 이거 처리하는 거 이해하겠어? 다시 왼쪽 거 봐봐. 흠을 간과했어. 흠을 간과하고 본안까지 갔지. 그럼 무능력자가 상소를 해서 했으면 무능력자니까 이 왼쪽 경우는 이제 계속 무능력자니까 보정을 명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 본안 간 건 취소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무능력자라면 각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경우는 반대지. 1심에서 어떻게 들어갔어? 놓쳤어. 관가했어. 본안까지 갔어. 항소됐어. 항소하다 보니까 아닌 거야, 얘. 그럼 본안 들어가면 안 됐었던 거지.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각하시키지. 이건 신급의 이익, 환송 이런 것도 여기까지 괜히 또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 그치? 여기는 그냥 그런 거야. 응? 그치? 근데 그 두 번째로 내려오는 게 조금 재밌어. 상대방이 상소했어. 흠을 간과하고 본안까지 갔어. 그제? 이쪽 본안까지 간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나 미성년자인데 왜 성년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본안까지 갔어요? 하고서 나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 본안 가면 안 되고 부적법 각하로 끝나야 돼요. 라는 게 지금 왼쪽에 흘러가는 거지. 그 중간은 뭐야? 오히려 이쪽이 미성년자인데 본안까지 가서 상대방이 거꾸로 제 미성년자인데 왜 본안 갔습니까? 하고 상대방이 항소하는 거는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쪽은 흠을 간과한 무능력자가 패소했잖아. 그러니까 무능력자 측이 패소했고 근데 무능력자 측이 승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고 세준이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곡한에 들어가는 게 잘못되지 않았냐 니들이 질문한 거잖아. 그게. 그치?
근데 이쪽이 패소했으니까 이쪽이 제대로 된 성년자는 이 경우는 승소한 거잖아. 이 경우에서는. 그치? 승소한 사람은 앞에서 관가하고 본안 판결이 나왔을 때 미성년자 그런 걸 떠나서 생각한다면 진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있고 이긴 사람은 항소할 이익이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굳이 여기다 그려놓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본안 자체 미성년자를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 소송 무능력을 얘기하니까 혹시 무능력자였는데 판결을 한 거가 그 자체를 탓하는, 즉 본안에서 증거 자체를 미성년자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증거를 못 받아들여서 하는 상소는 승소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혹시 조금 더 내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그림의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이 사람이 뭐를 탓하면서 혹시 상소를 할 거냐면 얘 상대방 얘 무능력자라고 탓하면서 그럼 자기가 이겼는데 무능력자를 탓하는 미성년자 측에서 무능력자를 탓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패소 판결이니까. 이건 패소라는 나쁜 결과보다는 적어도 어디서 맞고 싶은 거야? 미성년자 측의 입장에서는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로 끝맺어 줘야 되는데 이게 본안까지 가서 패소했으니까 조금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라고 하는 게 상정될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한편에는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 지가 스스로 미성년자인데 소송 수행해놓고 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나 미성년자인데 왜 본안까지 가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따지게 해줄 건가라고 그 왼쪽에서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재밌는 민사소송법 자꾸 생각하고 이런 거 지금 도훈이 있는 연습책 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설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재미있는 민사소송법을 괴롭게 더더욱 아까 처음부터 나중에 난 3학년 때 가서 이렇게 시험용 교재는 봐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몰라도 돼, 틀려도 되고. 근데 생각해봐.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해내봐. 미성년자인 애가 쳐놓고서 나 미성년자였는데 왜 이게 본안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야 원래는 맞는 겁니까?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쥐가 따지는 거를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쪽서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데 하여튼 무능력자 자체의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일단 상소라는 행위가 소송행위니까 무능력자가 상소라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한번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상소의 이익 같은 걸 따질 때 좀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소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다라는 거지. 그제? 한편 반대편은 이겼으니까 미성년자냐 소송 요건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일반론으로는 항소할 필요가 없지. 이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송 요건 갖고 따지려면 미성년자 갖고 따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가 한번 상정할 수 있어. 이거 미성년자였으니까 만약 따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부적법 각하시켰었어야 된다고 따지는 건데 지가 이겼는데 지 말대로라면 만약 받아줘서 지 말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기 이겼던 거 도로 가가지고 부적법 각하시켜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럴 리는. 그렇잖아.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응?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치? 헛갈 됐지. 그 다음에 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는 어떠냐 이거지. 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 읽어줘봐. 연습책에 있어. 여기 219면에 우리가 거기 표시했네. 거기 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 한 10째 줄, 7째 줄 정도 거기 패러그래프 바뀌면서 읽어줘봐. 한편 소송 능력이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승소한 무능력자 측이 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가 이겼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생각하면 뭐야? 이겼는데 이 미성년자가 거꾸로 본안까지 이겼는데 만약 자기 말대로 항소해서 뭘 원하는가 이 사람? 부적법 각하를 해달라는 취지 아니야. 그냥 만약 항소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 이익이 있겠느냐지. 승소했는데. 그제?
쭉 다시 읽어봐. 또한 미성년자가 승소한 경우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한 무능력자 측이 능력이 없는 것을 주장하여 항소를 제기할 일이 없다고 본다. 여기도 없다고 본다. 응? 근데 여기는 지금 미성년자가 패소한 거 위주로 미성년자 측의 상소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냥 격가지로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그럼 승소한 거고 여기만 보여준 거고 미성년자가 승소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려주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뛸 뻔놈아 네가 미성년자한테 해가지고 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부적법 각하로 끝맺고 싶으니까 뭐 했다고 쳐봐. 이 상황은 그 사람한테 상소 기회를 주겠느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상소의 이익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응? 이해되겠어? 질문. 이해됐어 지금? 어? 이 도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도표 때문에 이거 다 설명한 거야 다시. 그래서 항소까지 다 끝난 거야. 왼쪽 무능력자 방법 상소 가능부터 타임 때 내려가서 상소심에서 보정을 정하고 할 때 그 보정이 뭐 아까 말씀하신 법정대리인 대화나 뭐 그렇겠죠. 항소심에서 보니까 너가 소송 요건이 없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다. 부모 와라 라고 하는데 안 오고 끝내 계기면 1심에서도 그건 뭐 속심이니까 속심의 구조를 생각해봐. 1심에서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돼? 얘 미성년자잖아. 지금 상황은 미성년자인지 놓치고 본안까지 간 상황이잖아. 만약 1심에서 미성년자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1심에서도. 또 이거 이대로 가다는 부적법 각하시킬 거니까 부모 와서 해라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가 제일 일반적인 설명이고 하여튼 그런 보정의 과정조차 말고 아예 미성년자인지도 모른 채 놓친 거를 전제로 지금 그 다음 설명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인 게 파악됐다든지 무능력자 파악됐으면 그것에 맞게 보정 같은 걸 하고 안 됐으면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는데 1심에 뭐가 있었어? 본안까지 들어간 게 있었으니까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취소시키고 항소심 나름의 항소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보정도 안 됐고 무능력자니까 각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해? 1심에서 미성년자라서 각하하는 경우가 소송 요건이 통과됐지. 그러면 환송시켜서 소송 요건이 통과됐으니까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본안으로 막바로 들어가려 했더니 1심에서 신급 누락이 생기니까 그 경우는 자판하지 않고 환송한다. 각하한 경우는 1심에서 각하한 경우 1심에서 각하했는데 항소심에서 소송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어. 판단될 때. 어디서 헷갈려? 너 때문에 내가 말하다 헷갈렸잖아. 1심에서 인용한 경우는 그럼 1심에서 그러니까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인용 내지 기각으로 들어갔어. 예를 들어. 그래서 항소가 됐어. 근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지금 그냥 보정 안 되면 각하시키면 되고 1심 판결 취소시켜야지. 항소심 기준으로 각하시킬 상황이잖아. 제일 왼쪽 케이스 아니야. 이렇게 순서도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용됐을 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인용되면 상대방이 보통 항소를 하게 인용돼서 상대방이 항소를 상대방이 어떻게 미성년자인데 왜 인용됐지? 그래서 상소 이익인 자기가 패소했지. 패소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야? 부적법 각하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만약 상소했다든지 했을 때 상소 이익이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 만약 원고로만 생각한다면 원고 무능력자가 패소했으니까 본안에 들어가서 흠을 간과하고 그치? 그러면 원고 한번 해볼게. 결국은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놨어? 만약 원고라고 치면 흠을 간과하고 무능력자가 원래는 미성년자가 원고되고 상대방하고 싸워서 1억 원 받으려고 하는데 패소했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고지고대로 하려면 부적법 각하시켜야 되는 거지. 그제? 맞지? 부적법 각하될 패소됐어. 그래서 무능력자가 이제 상소하는 건 처리된 거야? 그제? 그럼 상대방이 지금 그 두 번째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이 사람. 이게 패소했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는 거지.
기각됐으니까 피고는 좋은 거지. 피고는 좋지. 피고는 좋으니까 승소를 했으면 피고가 항소의 이익이 없지. 그냥 일반 경우라도. 어? 일반 경우라도. 그치? 그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아까 혜원이가 얘기한 대로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 패소했고 피고가 패소했으니까 또 없어? 됐어? 응? 근데 법정 대리인이 원래 있었는데 그 원래 법정 대리는 원래 있는 거지 뭐 원래야 당연히 있는 거지 법정 뭐 시에 어? 적었었는데 어디에? 소 제기할 때도 다 일일이 적었는데 근데 미성년자 직접 왔어? 아니 그 결정할 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중간에 이제 뭐 의무 완성됐지. 그럼 이제 판단은 그냥 애초에 소장은 그렇게 쓴 걸 지금 가가지고 애초 소장 뭐 이렇게 두 줄 그을 수는 없잖아. 그냥 그건 놔둔 채 성년자 됐으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의 존재가 더 부각될 필요가 없지. 응? 그치. 또 왜? 법정 대리인 순간 돌아. 당사자 사망 가봐. 자, 얘기해줄게. 본인이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는데 본인과 법정 대리인 존재는 어때? 본인이 이제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 절차가 막 중단되고 수개되고 이런 얘기 잠깐 했어 안 했어? 어디서?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응? 법정 대리인이 죽으면 본인 죽은 거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 법정 대리인 존재는 본인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본인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 미성년자란 전제에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 중단시켜야지. 7-69 봐봐. 7-69. 7-69에 딱 나오잖아. 법정 대리인의 사망 이런 게 중단이다. 그 본문을 하면 소송 대리인 사망은 소송 대리인 사망은 그냥 그 변호사 죽었으면 그 가족만 슬플 일이지 뭐 어떡하겠어. 어? 그렇잖아. 맞지?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네. 오히려 지금 질문하는 거는 막 다 연결돼서 지금 막 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잖아. 됐지?